앞으로 한국 보이면 일본 입찰 넣지 마라. 입찰도 GDP처럼 속여 먹으려고. 한국 대단하다. 기술자들 대단하다. 안녕하세요. 다음은 기사 내용입니다. 해외에서 추진되는 대규모 국책 사업을 놓고 한국과 일본이 벌인 수주 경쟁에서 한국이 잇따라 승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의 위상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데요. 내년 1월 개통을 앞두고 있는 3조 5천억 원의 초대형 프로젝트인 터키 차나칼레 현수교는 물론 1천억 원대 규모의 라모스 공항 개발 사업에서도 한국이 일본을 제치고 수주를 따내자 일본이 망연자실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조선 분야에서 일본은 더 이상 한국의 적수가 될 수 없을 정도로 수준 차이가 나자 일본이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오늘 이슈거리에서는 한국과 일본이 맞붙은 수주 한일전에서 한국이 일본을 잇따라 물리치고 짜릿한 승리를 거머쥘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며 일본은 왜 번번이 한국에 무릎 꿇으며 패배의 쓴잔을 마실 수밖에 없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긴 현수교인 터키 차나칼레 대교가 드디어 내년 1월 개통합니다. 이를 앞두고 마무리 작업이 한창인데요. 터키 정부가 건국 100주년인 2023년 개통을 목표로 기획한 차나칼레 대교는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3.6km의 세계 최장 현수교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많은 분들은 그래봐야 남의 나라 다리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 차나칼레 대교는 한국이 상당히 큰 지분을 차지하고 있는 다리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차나칼레 대교를 건설한 시공사가 바로 한국의 기업들이기 때문인데요. 세계에서 가장 긴 다리의 공사를 놓고 한국과 일본이 벌인 수주 한일전에서 한국이 승리하면서 우리 손으로 직접 건설한 자랑스러운 다리라는 것이죠. 발주 당시 터키 정부는 공사비만 3조 5천억 원에 이르는 초대형 국책 사업인 만큼 신중하게 시공사를 선정했습니다. 이에 세계 각국에서 24개의 글로벌 업체가 뛰어들어 치열한 수주 경쟁을 벌였는데요. 한국은 SK건설과 대림산업 등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강력한 경쟁 상대였던 일본을 누르고 수주에 성공하는 쾌거를 달성했습니다. 이 결과에 일본은 상당한 충격을 받았는데요. 일본은 기술력에서 자신들이 한국보다 우위에 있다는 근거 없는 자신감에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아베 신조 전 총리가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이 프로젝트를 언급하거나 입찰 마감 일주 전에 일본 국토교통성 장관이 터키로 날아가 은밀한 포섭을 하는 등 전방위적인 지원을 쏟았던 일본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초대형 프로젝트를 빼앗기자 일본은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 일본은 인도네시아 고속철도 사업에서 중국에 밀리는 한편 베트남 원전 계획 백지화 등으로 대형 인프라 수출에 제동이 걸린 상황이었기에 더욱 뼈아픈 패배로 느껴졌던 것이죠. 이에 아베 전 총리는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는데요. 일본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아베 총리가 직접 챙겼던 사안인데도 수주가 실패로 돌아가 적잖이 충격을 받았다면서 이번 결과로 해당 부서에서 패배 요인과 한국의 수주 전략 등을 분석하는 보고서를 쓰느라 꽤 고생한 것으로 안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차나칼레 대교를 두고 벌인 수주 한일전에서 일본에게 짜릿한 승리를 거뒀던 한국은 앞서 진행됐던 터키의 또 다른 국책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며 눈도장을 찍기도 했습니다. 지난 2016년 개통한 터키 유라시아 해저 터널 공사가 바로 그것인데요. 이 터널은 터키 이스탄불 보스포러스 해저를 가로질러 아시아와 유럽 대륙을 연결하는 세계 최초의 자동차 전용 복층 터널로 총 사업비가 무려 1조 4,600억 원에 달하는 초대형 프로젝트였습니다. 터널 개통으로 보스포러스 해협을 통과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100분에서 15분으로 단축되고 상습 정체 구간이었던 이 지역의 교통난이 획기적으로 개선됐는데요. 유럽과 아시아를 관통하는 초대형 해저 터널 건설 뒤에 한국이 있었다는 사실에 놀란 세계 언론은 한국의 기술력을 극찬했습니다. 이 유라시아 해저 터널 공사는 국내 건설사가 수행한 최초의 터널 공사였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큽니다. 당시 터널 굴착기 해저 터널은 일본과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들만 시공 경험이 있던 분야였는데요.
이 분야에 처음으로 도전장을 내민 한국이 당당히 일본에 제치고 수주를 따내면서 한국 건설사에 새 역사를 쓴 것입니다. 이 일본은 믿을 수 없는 결과라며 한국의 승리를 깎아내렸는데요. 하지만 아무리 한국의 승리를 깎아내려도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처지를 뒤늦게 깨달으며 좌절하고 있습니다. 반면 일본과의 대결에서는 가위바위보까지도 이겨야 두 다리 뻗고 잘 수 있다는 한국은 해외 건설 수주에서 잇따라 승전보를 울리며 대한민국의 위상을 한껏 드높였습니다. 한국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파죽지세로 승리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철도와 도로에 이은 세계 3대 인프라 시장인 공항 건설에서도 수주 싹쓸이에 나선 것인데요. 지난 5월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공항공사는 1천억 원 규모의 라모스 공항 개발 사업을 따내는 쾌거를 달성했습니다. 라모스 정부가 루앙프라방 공항 개발을 위해 올해 2월 국제사회에 1단계 타당성 조사 사업 입찰을 진행하자 한국은 함께 입찰에 나선 일본과 프랑스, 말레이시아 등 유명 공항 기업과 치열한 경쟁을 벌인 끝에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것인데요. 이번에도 일본은 한국의 무릎을 꿇는 굴욕을 맛봐야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공항공사의 대규모 공항 건설 수주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앞선 2019년에는 6천억 원 규모의 페루 친체로 신공항 건설 사업을 수주했으며 올해 4월에는 5,400억 원 규모의 에콰도르 만타공항 운영권을 따내며 연타석 홈런을 날렸습니다. 페루 친체로 신공항은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인 마추픽추를, 에콰도르 만타공항은 생태계의 보고로 불리는 갈라파고스를 연결하는 관문 역할을 하게 될 텐데요. 세계적 관광지를 연결하는 하늘길 사업을 한국공항공사가 일본 등유수의 경쟁자를 제치고 잇따라 따낸 것입니다. 이제 한국은 해외 신공항 사업 따내기에 있어서 신들린 듯한 경지에 올랐습니다. 지난 12월 국토교통부는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폴란드 신공항 개발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는 업무 협약을 맺었는데요. 전체 사업 규모가 10조 원에 달하는 메가 프로젝트를 위해 폴란드와 손을 잡았다는 소식에 국내의 항공 관련 설계 및 건설 기업들은 쾌재를 불렀습니다. 국토부와 폴란드 간 협약을 통해 국내 공항 관련 기업이 프로젝트에 참여할 기회가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그런가 하면 한국은 베트남 최대 국책 사업인 5조 2천억 원 규모의 롱탄 국제공항 건설 수주에도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일단 한국의 히림 종합건축사사무소가 롱탄 국제공항 여객터미널 기본 설계에 이어 실시 설계 계약을 따내면서 순조롭게 출발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설계가 완료되면 시공사 선정 등 후속 발주가 연이어 나올 전망이어서 국내 기업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해외 수주 경쟁에서 거둔 놀라운 성과는 절대로 쉽게 얻어진 것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글로벌 입찰 무법자인 중국의 횡포가 가장 컸는데요. 중국이 값싼 자재나 무분별한 저가 수주로 세계 건설 시장을 어지럽히며 한국의 수주 행진에 제동을 걸었기 때문입니다. 한때 건설 분야의 수출 역군으로 불리던 국내 건설업체가 2010년대 중반 이후 해외에서 고전을 면치 못한 것도 바로 중국 업체의 무분별한 저가 수주 때문이었습니다. 게다가 국내의 한 건설업체는 중국의 저가 수주 경쟁에 휘말렸다가 1조 원의 손실을 입기 등 우리 기업의 피해도 상당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중국은 마구잡이식 저가 공세에도 불구하고 턱없이 부족한 기술력이 탄로나면서 기피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세계 1위의 빛나는 K조선 역시 중국의 저가 수주 공세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2012년에서 17년까지 조선시장 수주 1위였다가 한국에 밀린 중국이 한국을 따라잡기 위해 저가 수주를 남발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문제는 기술력이죠. 한국은 중국이 따라올 수 없는 넘사벽 기술력으로 중국을 압도해 버렸는데요. 이처럼 기술력으로 진검승부를 펼친 끝에 한국은 영국의 조선해운 시황 분석업체 클락슬 리서치의 조사에서도 나타났듯이 지난 11월 한 달간 전세계 선박 발주량에서 58%를 달성하며 두 달 연속 1위를 차지했습니다. 발주량 35%에 중국과 9%에 그친 일본을 가뿐하게 따돌리고 얻은 성과인데요. 충격적인 것은 조선
강국이라고 자부하던 일본이 한국과 중국에 한참이나 밀려 거의 존재감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일본은 한국의 적수가 되지 못할 정도로 격차가 벌어지고 말았는데요. 한때 바다를 호령하던 조선업 선도국가에 몰락이 시작된 것이죠. 반면 한국은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끝없이 노력하며 세계 정상의 자리에 올라가 있습니다. 감히 일본 따위가 라이벌로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수준 차이를 보이면서 말이죠. 청중의 일부 의견. 현재에 이르기까지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투입된 만큼 지속적인 세계시장 선두 자리를 위해 긍정적 사고와 기술 발전 노력에 심혈을 더 기울여 좀 더 높은 기술력으로 경제 성장에 한 몫을 해야 한다. 근데 우리 기업들 베트남 지하철 사업에서도 돈 뜯길 위기라고 하던데 공항이라고 안 그러라는 법 있나요? 베트남은 사업을 따낸다 하더라도 선수금 받고 공사 시작해야 할 듯. 한국이 수출을 늘리면 늘릴수록 일본으로부터의 수입도 같이 증가한다. 우리나라가 일본에서 중간재를 수입하기 때문이다. 배 아픈 일본 정부와 자민당, 언론. 일본은 남의 일 신경 쓰지 말고 자국 일이나 먼저 해결해야 국민 챙기고 경제 챙기길. 왜 한국이 일본 도요타처럼 세계 지배하면 안 되나? 다른 건 몰라도 베트남 수준은 제발 따지 마라. 그놈들은 최신식 현대화를 누릴 자격이 없다. 해줘봤자 지네덜 잘난 줄 알고 배신만 때린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